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나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합니다. 여당이 요구해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한 상황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도 당장 오늘 통과되지 못하면 이틀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군 수송기가 우크라이나군에 격추돼 탑승자 74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탑승자 가운데는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군인 65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북극 한파가 나흘째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어제와 같이 맹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밑돌겠지만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서 영상을 회복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호 기자.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또 오늘도 추워 보이네요. 날씨 상황 전해주세요. 네, 광화문 광장엔 날씨는 맑지만 이 강한 바람이 때때로 불면서 매서운 추위가 느껴집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경부권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2도, 부산 6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눈이 쌓인 지역은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생긴다며 차량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회복하면서 이번 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당이 요구해온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한 상황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도 당장 오늘 통과되지 못하면 이틀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둔 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본회의 상정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지 말라며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본회의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보고 재표결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준석, 양양자 두 신당 대표의 합당 선언으로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3명 신당도 이르면 이번 주 합당할 전망인데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도 오늘 탈당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탈당 등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전 전 의원은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혀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은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는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합당 후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금태섭 신당과의 추가 합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얼마나 이견을 조율하고 거리가 가깝느냐. 일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3명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은 이르면 주말쯤 합당 선언을 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신당 간 연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낙연, 이준석 양측 통합 여부가 제3지대 빅텐트 현실화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령탑 충돌의 발단이 된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내에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거취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변한 거 없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논란과 김 비대위원 거취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이유가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단락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총선 출마 예정인 만큼 공천 과정을 거치며 정리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와의 대담을 통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몰카 공작이란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진실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봉합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여권 내 적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를 조만간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조기의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죠. 여권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찾을지 이걸 놓고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이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부분.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글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하면서 좀 말은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이 얘기를 반복한던들 그건 동호 반복이잖아요. 네. 충분히 밝혔잖아요. 국민이 분명히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 저는 정확히 규정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벌써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다 이미 밝힌 이야기인데 이걸 다시 자, 입장이 변한 게 없는데 이 얘기를 또 반복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이미 공은 저는 용산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심을 살피는 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지난 지방 순회 투어를 통해 가지고 민심과 당심을 가지고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해서 굳이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뭐 재점할 이유도 없고 이미 이제 그거는 용산이 판단해서 어떤 입장이든 정리해서 낼 문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경에 언론사 대담을 통해서 직접 김 여사 논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상된 결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습될 거라는 게 이번 갈등이 최초 제기된 이후에 나왔었죠. 네네. 그런데 이미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한들 국민들이 이번 그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한 거에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사과 자체에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신다고 해도 떠밀려서 하는 꼴이고 또 사과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지 아마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김용 의원은 이 김 여사가 잠시 외국에 나가 있으면 국면이 뒤집힐 거다. 그러니까 좀 더 센 방법 이런 걸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 문제에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낮은 자세, 조금 더 강력한 사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확한 거는 그거잖아요. 2022년 9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만에 몰카 공작을 한 건데 예. 이게 이 영상을 1년 반 이상 갖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맞춰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파렴치한 몰카 범죄 맞고 네. 대통령 부부를 욕보이려는 의도된 함정 취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것을 보는 정치적,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관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건 민심의 눈높이에 좀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과도하게 무슨 뭐 사저로 간다든가 뭐 해외 간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일종의 피해자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여사의 이런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어떤 관심, 국회의 어떤 투명한 말하자면 제어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민심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습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여권의 또 다른 뇌관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추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네, 이 사퇴는 들은 바 없다는 이 한동훈 위원장 말은 이 당내에서 나온 김 비대위원 사퇴론에 이 선을 긋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한동훈 위원장의 어법과 다르잖아요.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어떤 상황에 좀 떠밀려서 어떤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뭐 단면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쨌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을 임명했고 임명권에 대해서는 사퇴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듣지 못했다 정도로 이 사안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틀 전 저녁부터 어제 내내 사퇴론을 통해서 이 봉합의 어떤 마무리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내외에서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보도도 있었는데 듣지 못했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안 돼서 이게 한동훈 장관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들 종합을 해보면? 글쎄요. 제 의견보다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그 정도는 해야 된다. 향후에 어떤 문제제기 소지를 없애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강조한 이 운동권 청산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데는 안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 의원이 그만두는 것,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면서 사퇴를 반대했습니다. 당내 의견도 사실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어떤 식의 글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출구 전략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는 그 한동훈 비대위의 상징 자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상황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에선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없고 당의 확장성을 위해서 영입한 인사를 이렇게도 내치는구나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적절치 않고 다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예정자잖아요. 이미 이제 본인도 마포울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출마자들 특히나 이제 경선에 이제 하겠다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비대위원 역할이 좀 말하자면은
불공정 경선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적절한 시점, 그러니까 그 어떤 타이밍을 봐서 뭐 다른 분들도 이수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경선 현장으로 난 나가겠다라고 이제 어쨌든 당도 2월 초면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수순으로 넘어가니까 예. 그렇게 아마 출구 전략을 짜는 건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국민의힘 공관위가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을 전략 공천 가능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김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마포울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김 비대위원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마포울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계속 좀 열세 지역이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곳 아닙니까? 원래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공천 규정을 새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의 뭐 공천 내부의 어떤 재량적 판단 범위에서도 전략 공천 가능성이 꽤 있는 곳이었죠. 예. 이번에 아마 이 당규나 그 공천 룰 개정이 꼭 이 사안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뭐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면 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는 그 공천이 시작되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망은 나올 수 있지만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힌 기준을 보면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그 규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253개 지역구 가운데 20%니까 약 한 50명 정도 이게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고 나머지 세부 규정이 없는데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한 지역 등등 이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번 동안 연속 패한 지역. 그래서 저는 이걸 공천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철시켜서 유지하면 됩니다. 이걸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막판에 어떤 특정 인사를 위해서 뭐 20% 이상의 공천관리위원회 말을 받아서 이걸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대면은 그런 갈등이 벌어지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철해낼 그런 의도와 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습니까? 네.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 국면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잠잠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과거 당정 갈등 때마다 집단 행동에 나서곤 했는데 이번에는 잠잠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총선 공천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이 갈등이 계속되면 총선에서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공감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공천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를 다시 개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문제는 엊그저께 발표한 공천 룰을 보면 각각의 어떤 우선 공천이나 단수 공천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관위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우선 지역하고 단수 지역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지 않은 상황을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당의 현역 의원들로서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공천을 받으려면 그 도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지난번과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나란히 청년층 공략에 나선 여야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대학교에 갔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군부대에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발언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세대에게 미안한 것은 없지만 청년들에게 더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입문하면서 던진 화두가 정치개혁 세대교체 586 정치 청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면서 청년층 소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사실 지금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부채감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 분명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00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는 물론
김기현 체제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이제 반향이 좋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특히나 MZ세대의 여러 가지 그런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쪽으로 정책을 내겠다. 저는 뭐 이제 정책 행보로 이제 전환한 이상 청년층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총선 전략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5대 혐오 범죄 공천 컷오프 기준을 언급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면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대표로서 잘할 수 있는 것만 꼭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민주당과 이렇게 비교 우위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국민들은 좀 식상해하실 것 같아요. 네. 5대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의 특별 당규안에 그 규정돼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는 거고 네네. 공고안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 이게 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 조금만 살펴보면 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경력은 뭐 20년 전 거라 뭐 해당 사항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 다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도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차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예외,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있어서 네. 이게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런 그 의도를 갖고는 아니냐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의 지적은 네네. 저는 이걸 통해서 그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통해서 혹시 이재명 대표의 친명 패권주의 혹은 사당화 논란을 한번 좀 슬쩍 부추기는 그런 의도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해병대를 찾아서 장병들의 이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요새 장병들이 비대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비대를 늘려달라는 요청에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예비군 기간 단축과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 늘리는 공약 이것도 내놨습니다. 공약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야당 대표의 공약이라는 게 그게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게 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만일 뭐 일당이 되거나 과반을 넘어가면 이제 현실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병대 부대를 찾아가지고 얘기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청년층을 찾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하자면 이번 총선에 캐스팅 보트로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내놓는데 근데 현실 가능한 공약 특히나 이제 예비군 뭐 동호기한 이런 단축들은 약간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약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야 모두 이런 부분을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손혜원 당시 홍보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로고가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네. 더불어는 흘림체로 작아졌고 민주당은 굵은 필체로 더 커졌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란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변화의 의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변화의 의지다. 이재명 대표와 굳이 연결시켜서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이미지화하는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8년 된 거니까 어떤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선거 때마다 뭐 당면부터 당 상징세까지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모습을 호소하잖아요.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이 싹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이 친문계 공천 갈등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역 친문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친명 인사 11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역 기반이 부족해서 강성 지지층에다가 호소를 하면서 이제 경선에서 이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글쎄요, 이재명 대표에게 파리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비례대표했던 의원들이 원래 당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좀 험지라든가 탈환하는 지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왜 비명계 의원들만 몰려있는 지역에 다 그렇게 몰려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당화의 한 방증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50과 권리당원 투표 50으로 민주당 경선이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권리당원 50은 실질적으로 거의 강성 지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모든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객 공천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가서라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가 나오면은 어떤 현역이든 누구든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직접에 나서 수습하지 않는 한 말로만 계속 우회하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게 말하자면 발화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명 마케팅이 격화되니까 공관위원장까지 나서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의 자객 출마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에 출마하는 분들, 특히 현역이 의원끼리 경선해야 되는 부분에서 경선 전략을 차원에서 뭐 유리한 어떤 거라면 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둘이 찍은 사진, 이런 게 선거 때 이제 주로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니까요. 다만 이 출마의 명분이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쨌든 민주당 내 경쟁이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경선으로 가야 되는데 도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공격, 실제 당을 같이 하는 분이 만나는 정도의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어제 뭐 공관위원장도 말씀하셨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이재명 대표 심장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또 윤영찬 의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친문계인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을 겨냥해서 정치적 양심이 실종됐다면서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다른 분이 이런 그 책임론을 제기했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거기 비서실장을 했다고 출마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본인이 이 얘기하는 게 염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도 이제는 또 하나의 또 친문 내에서의 또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오히려 내 공천, 이재명 대표에게 내 공천을 좀 주고 저분들은 주지 말라, 그런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저것도 또한 이제 앞으로 친문 내에서의 모습도 앞으로 그 다른 하나의 또 갈등 포인트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지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양향자 신당 이 제3지대 세력 가운데서 처음으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도 통합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죠. 일단 뜻이 맞는 세력끼리 중텐트부터 치는 모양새입니다. 글쎄요, 빅텐트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표현 자체에 금방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향자 의원이 한 당과 이준석 대표 당이 통합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또 민주당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당 미래대연합 쪽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실제 당대당 통합까지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똑같이 세력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보인 반응을 보면 제3세력이 완벽한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연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이 중텐트라는 표현에 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제3지대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트랙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과 양향자 신당은 이제 합했으니까 하나의 트랙을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신당과 탈당파 의원들의 신당은 또 하나의 트랙을 놓고 본다면은 이 두 트랙이 언제 완 트랙으로 가느냐가 이제 이번 제3지대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기호 3번 전체 단일화한 대호에서 기호 3번을 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신당 이렇게 치르는 선거가 사실은 구도가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전략적 말하자면은 효용성을 얼만큼 인정하고 빠른 속도로 이걸 동의해 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마음이 사실 급하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가 낸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굉장히 급진적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낙연 그 신당 쪽에서 어떻게 수용할지도 또 화학적 결합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그간 이제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혀왔던 이낙연 전 대표요. 호남을 찾아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건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이 답답한 상황이죠. 네. 그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창당한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창당이 막상 되니까 3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관심 이슈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당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는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통합 논의라든가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예. 출마를 통해서 관심을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당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 그런 입장을 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다른 당을 도울 만한큼 지금 민주당이 여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제 회기에 지금 힘을 싣는 모양새예요. 이명백 이제 그 공관위원장 권역별 비례대표자 얘기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이니까 실리로 가냐? 제3지대 영향은 이 선거제로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올해 이제 의원총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방향이 이제 풀릴 것 같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글쎄 여러 논의가 있고 예. 어느 안에 힘이 실린다고 지금 얘기할 못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 그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우세한데 네. 선거에 임박할수록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예. 의총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할 거고 저는 어쨌든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예. 이제 만일 이낙연 신당을 견제하고 이제 그런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소탐대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전 의장 같은 분들은 당신들이 명분을 저버릴 만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을 저 약간 축소하기 위해서 이 대의 명분을 버린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예.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좀 네. 명분을 택할지 실리를 택할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시험은 지역 정세와는 무관하다며 무기체계 갱신 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하고 성능 등을 분석 중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발사 지점과 미사일 개수 등을 분석 중인데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장착할 수 있는 기종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 600m에서의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하면서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으로 대기권 밖까지 올라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고도 1km 이하로 낮게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해안포, 극초음 미사일, 핵어뢰를 번갈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상징물인 평양의 조국통일 3대 연장 기념탑도 폭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략 스텔스기 F-35A를 운용하는 공군기지를 찾아 경고했습니다. 독수리 알파 편조는 임무를 부여하면 언제든 엄밀히 침투하여 적감 끝 원칙에 따라 응징할 것. 해군 특수전 요원들의 적진 침투 훈련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의기억연대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류석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강의에서 위안부는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며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등이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4가지 발언 중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것만 유죄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진당의 핵심 간부,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3가지 발언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부적절하다면서도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 후 유정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을 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 맞지 않다. 검찰 역시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법원이요, 이 사건의 가해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0년 중형인데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사고가 2023년 작년 8월 2일에 오전 10시 47분에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고를 낸 가해자가 그런데 사고 내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처치하거나 뭐 119를 부른다거나 그런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9월 25일에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특가법에는 이렇게 그 운전을 했을 때에는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이제 공소장이 변경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년,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원래 대개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이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형대로 지금 법원이 선고를 한 건데 징역 20년이요.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일반적인 도주치사 사건의 그 통상적인 어떤 형량에 비추면 낮은 것은 아닌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보인 모습들을 보면 가중 요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이 20년이니까 그거에 맞춘 건데 어쨌든 피해자 측 변호인의 입장도 보면 이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더 엄한 처벌이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항소심 과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피해자 측은요, 검찰 구형이 더 높았더라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됐을 거라면서 아쉬움을 보였어요. 항소심이 진행된다, 더 높은 처벌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게 이 정도의 형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구형에 그렇게 기속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3년에서 6년 정도 실형을 선고해라, 이게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중 요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인데 검찰에서 20년 구형을 한 것에 맞게 20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다시 이제 항소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년보다 더 그 처벌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연모 씨도 구속 상태에서 어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이 신 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의사 염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에는 지금 그 신 씨에 대한 어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아직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고 그 의사인 연모 씨의 투약에 어떤 그 치료적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요. 아마 수사 결과에서 일단 구속 기소가 되고 실제 이게 치료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신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라든가 양형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우고 무려 22분 동안
한 37km를 역주행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큰 사고는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23일이니까 그저께가 되겠죠. 예. 새벽 5시 15분에 경부고속도로 경산 IC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달리던 차가 갑자기 유턴해가지고요. 네네. 부산 쪽으로 역주행을 했대요. 제가 태어나서 저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운전자들이 신고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순찰차 2대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안전순찰대 1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차량들이 이렇게 그 서행하면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차량들이 네. 그렇게 조치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심지어 대형 트레일러 2대까지 동원이 됐는데 그런데 기사가 택시 운전 기사니까 거의 뭐 운전으로 업을 하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아, 손님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IC를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가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그 역주행을 한 그런데 이제 왜 역주행을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네.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 정신 상태에서 저런 그 운전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네, 저도 정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건인데 천만 다행으로 다른 차량과는 충돌 사고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네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빨리 지금 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역주행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부분이 만약 기소가 된다면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주나 맥주 가격이 좀 싼 가게를 찾아가거나 네, 보신 대로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이 맥주와 소주 가격 상승률, 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판매가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면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맥주와 소주 가격,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얼마나 비싼 상황입니까? 예, 소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소주 한 병당 외식 가격은 현재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주류 업체 출고 가격 같은 경우는요. 하이트 진로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참이슬 경우 한 병당 1,115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외식 판매 소주 비용이 상승률이 그 출고 가격의 상승률의 3배 가까이 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에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9%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 당시에 9.7% 상승한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폭이거든요. 네네. 반면에 맥주 물가 상승률, 이것은 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격 같은 경우는 2.4% 상승하는 거에 불과해서 약 3배 가까이 그 외식 맥주 가격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소주도 외식 물가 상승률은 7.3% 전년 대비. 그렇지만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2.6%에 불과해서 약 3배 이상 외식 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이 더 비싸진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식당이 다른 식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임대료 상승분을 갖다가 음식 가격 인상에 반영하지 않고요. 네. 주류 가격 인상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소주 출고 가격이 100원 정도 오르게 되면요. 식당 판매가는 1,000원 가까이 인상되는 것을 보여왔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주류세가 인하되면서 소주 출고가 최대 10% 싸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 싸진 거는 언제쯤 반영이 됩니까? 당분간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그래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실제로 올해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네. 소주 출고가가 약 10% 싸지면서요. 대형 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소주 가격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외식 소주 가격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로 음식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임대료도 올랐는데요. 예. 그 음식점에서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이것을 갖다가 주류 가격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다른 비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당장 소주 출고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가격을 낮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지난해 생활 물가는 2022년보다 3.9% 올랐습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3.6%보다 높은 수준인데 또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또 앞으로 물가를 더 자극할 변수가 있을지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예. 생활 물가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고 거래 빈도가 높은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된 물가 지표인데요. 예. 이것이 지금 3.9% 전년 대비 올라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서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높게 올랐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6%나 상승을 해서 1994년 이후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선 과일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도 전년 대비 6%나 치솟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이것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변수 같은 경우는 예. 가장 큰 변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이것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 가지고요. 수입 원자재 가격의 국내 표시 가격을 올려서 국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05원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예. 지금 쇠퇴하면서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여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21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화여대 경제학부 석병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 수송기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격추되면서 탑승자 74명 모두 숨졌습니다. 네, 러시아 측은 탑승자 가운데는 우크라이나포로 6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외곽의 마을. 비행기 한 대가 상공을 지나가는가 싶더니 잠시 뒤 거대한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Колено, самолет летел уже через улицу нашу, туда дальше немножко. И спереди огонь горит. 현지 시간 24일 오전 11시 15분쯤 우크라이나 접경지 벨고로드에서 러시아 군 수송기가 격추됐습니다. 수송기 추락으로 러시아인 승무원 6명 등 탑승자 74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탑승자 가운데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되던 우크라이나 군인 65명이 포함됐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 레이더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탐지됐다며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Руководство Украины прекрасно знало о готовящемся обмене, был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о о том, каким образом пленные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ся. Но самолет Ил-76 был сбит. 실제 이날 국경검문소에서는 양측이 포로 192명씩을 교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와 관련해 추락한 수송기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 정보가 없었다며 러시아 측은 지난 포로 교환 때는 항공 안전 보장 요청 등을 했지만 이번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몽골 수도 도심에서 가스 운전 트럭이 폭발해서 소방관을 포함해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울란바토르에서 액화 천연가스 60톤을 실은 화물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지역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시내 중심부여서 인근 아파트와 차량 20여 대에도 불이 붙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걸까요? 네, 달동네의 한 주민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담요를 꽁꽁 싸맨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설경 뒤로 한파와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 주민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전기 장판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강남구 구룡마을 복지시설에서 연탄을 기부받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를 기록한 새벽, 남구로역 앞은 일감을 구하기 위한 일용직 노동자들로 붐빕니다. 추위도 생존을 위한 구직의 간절함을 막지 못합니다. 네, 우리 이웃들에게 유독히 이게 추운 겨울인데요. 이 와중에 멈추지 않고 온정을 나누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입니다. 1993년부터 쉬지 않고 저소득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매일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되면 한 끼를 해결하려는 긴 줄이 생깁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밥을 나르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작년에만 10만여 명이 찾은 이곳은 추위를 견딜 힘을 주는 안식처입니다. 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추위를 녹이는 위안이 됩니다. 취약계층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서 닿길 바랍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이 영하 9.7도, 춘천 영하 14.1도, 대구 영하 6.8도로 뚝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에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이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 기온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0도, 대전과 전주 2도, 대구 4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